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 꽤나 매력적이면서도 모순적인 미스터리입니다. 바로 번영의 역설인데요. 보통 경제가 막 펄펄 날고 호황이면 다들 행복하고 만족해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실제로는 화가 단단히 난 유권자들이 넘쳐나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조금 의외의 인물에게서 힌트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국의 찰스 3세의 국왕인데요. 그는 옛날부터 끝없는 경제 성장에 대해 약간 독특한 회의론을 갖고 있었죠. 어쩌면 끝없이 발전하는 지금보다 산업화 이전의 그 단순했던 삶이 사실은 더 행복했던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직감 말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에이, 세상 물정 모르는 금수저 억만장자의 배부른 소리네 하고 넘겨짚기 딱 좋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전 세계 정치나 지정학적 상황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그 5%의 아주 작은 의구심이 사실은 전곡을 찔렀을지도 모릅니다. 완전 핵심을 짚은 걸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 첫 번째 파트, 경제적 역설입니다. 지금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엄청난 모순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을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진짜 역동적으로 붐을 일으키며 쫙쫙 성장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있고요. 반대쪽을 보면 사실상 성장이 멈춰버려서 위기 이전 수준으로 간신히 회복하거나 아예 정체된 영국 경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가 나옵니다. 경제 성적표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두 나라가 처한 정치적 현실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아요. 둘 다 기득권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들끓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나 나이젤 파라지 같이 기전판을 확 뒤흔드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에게 열광하고 있죠.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정치적 서커스를 기꺼이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경제가 이렇게 빵빵하게 돌아가는데 대체 왜 유권자들은 화가 단단히 나서 판을 엎으려 할까요? 혹시 우리가 국가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때 경제라는 요소를 너무 절망적일 정도로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현상을 설명해줄 두 번째 파트, 바로 성공의 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영국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건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이라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미국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걸 이해하려면 자료에서 말하는 성공의 병이라는 개념을 좀 뜯어봐야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크게 성장해서 유권자들의 자산을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다 보니까 투표소에서 홧김에 던지는 파괴적인 표가 일종의 대가 없는 반항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어차피 경제도 좋은데 한번 확 뒤집어봐? 이런 심리가 깔리는 거죠.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끝없이 오르는 시장의 성장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과거에 국가가 망해가는 은행을 구제해준 게 국가적 도덕적 해이였다면 지금은 튼튼한 일자리와 계속 오르는 주식시장이 유권자들을 극단적인 투표 결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사는 부자가 길거리 밖의 위험이나 혼란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용의자 배제하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원인들을 하나씩 지워보죠. 보통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분노의 원인을 빈부격차나 불평등 탓으로 콕 집어 말하곤 합니다.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좀 이상해요. 사회적 불평등에 화가 났다면서 정작 정부 효과를 줄이고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준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게다가 이런 포퓰리즘의 분노는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서만 터져나오는 것도 결코 아니거든요. 여기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아주 명확하죠? 국가의 형태가 영국 같은 군주제든 미국 같은 공화제든 혹은 중앙집권이든 연방제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정치 경제적 구조의 차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포퓰리즘은 사회 곳곳을 파고들며 무섭게 번성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진짜 원인이 뭘까요?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보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다양한 사회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 변수가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높은 수준의 이민입니다. 결국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성장률 수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람들의 분노를 절대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유럽의 거대한 경제 성공 스토리인 폴란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본 현상이 미국만의 좀 유별난 케이스 아니냐고요? 자, 여기 2000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폴란드가 있습니다. 새 천년 이후로 폴란드는 정말 눈부시게 부유해졌어요. 자본주의와 유럽연합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광고판 수준이었죠.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미국이랑 똑같았어요. 엄청난 경제 발전으로 지갑은 두둑해졌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해 있었죠. 오히려 그들은 국가 최고위직인 총리와 대통령까지 배출해내는 아주 강력하고 성공적인 포퓰리즘 운동을 계속해서 지지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최적 성장 이론, 물질적 부가 사회에 가져오는 왜곡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여기서 우리는 약간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막대한 부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사회에 되게 이상하고 왜곡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성공해버리면 사람들에게 위험한 숨 돌릴 틈이 생깁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위협이 사라지니까 유권자로서 날이 서 있어야 할 경각심은 무뎌지고 내 경제적 기반은 탄탄하니까 괜찮아 하면서 투표소에서 기꺼이 무모한 베팅을 하는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팩트들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꽤나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그동안 최고의 번영, 무조건 높은 경제 성장만을 끝없이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굴러가게 만들려면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안일해질 정도로 풍족해서도 안 되는 이른바 최적의 성장률이라는 게 필요한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번영에 취해 이 가장 주요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건 아닐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